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에서 보이는 저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관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대권 주자 선호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사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굉장히 굳건한 자리를 현재까지는 네네.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것이 설령 오차 범위 이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조사든 간에 마찬가지로 좀 네네. 굳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힘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나오고 이제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없다는 거. 예. 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뭘 한 건 없어요. 네. 최근에 이제 조용히 가서 투표한 거랑 누굴 만났다 언론에 나온 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책을 낸다더라. 본인의 의지는 별로 아니라고 하는데 예, 예. 그거 말고는 없다. 본인이 뭔가 의사표명을 하거나 뭘 하겠다거나 어떻게 한 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민주당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이 결국은 아마 현재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마 2011년 안철수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춘 콘서트 이런 걸 하면서 외부 활동을 했죠. 그렇죠. 또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또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찌 보면 특이한 현상이죠. 본인이 얘기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뭔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든 아니면 지금 나온 백신 문제든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예. 봅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가상 양자 대결 구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결과를 함께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보셨을 때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현 대변인님 말씀처럼 아직 본격적인 어떤 행보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이 결과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윤석열 이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지, 기대 수준을 어떤 걸로 어디서 놀랐냐면요. 몇 주 전에 재보궐선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현재 문제는 청년들이 되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문구 하나, 그 말 한마디인데요.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치권이나 학계 어느 부분에서도 다 청년들의 문제에서 고통스럽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사실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로 뽑혔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랑 윤석열 전 총장 간의 거나 이낙연 의원이죠. 전 당대표와의 네. 이 격차를 보면 50%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더 실린 기대치의 숫자로 50%가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이 아직 대선 관련해서 대선에 나가겠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상승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의 문항들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디서 정치를 할 것으로 대선을 나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것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라는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을 나간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냐,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51%, 51.1, 51.6 나오는 정도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 플러스 야권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대체해주거나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 섞인 과반 이상의 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아마 대선에 나올 것이다,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이미 정치 안에 들어와 있죠. 선언만 안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론조사 저도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는 여론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사실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은 제3지대에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 찬성 반대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반대가 더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 이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과는 약간 어찌 보면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항상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현재의 지지율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예. 그건 예전에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입당이라든지 합당을 주재했었거든요. 그런 예. 현상은 저는 아마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따라 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 참 대선 레이스에서 참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요, 지난주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레이스를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첫 TV 토론회도 한다고 하고요. 과연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가 있네 없네, 친문이네 비문이네 반문이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워낙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친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당대표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이냐 비문이냐 예전처럼 뭐 어느 특정인의 줄 서가지고 공천을 받고 그런 구조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 내에 어쨌든 뭐 부엉이 모임, 민주주의 4.0 모임이라든지 민평년이라든지 더 좋은 미래 이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파냐 아니냐 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다음 문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는 윤호중이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문을 내세우는 홍영표 의원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같은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호남에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스펙트럼에서 하면은 좀 당원들이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다른 측면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그렇죠. 관계. 보완적인 면이 예. 있어서 홍영표 의원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내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또 결정적으로 할 것 같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뭐 친문이라 그러지만 뭐 부엉이나 모임이나 아니면 뭐 민주주의 4.0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홍영표 의원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친문이기 때문에 뭐 안 되고 아니면 친문 아니었던 사람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결국은 지금은 아마 변화와 혁신, 쇄신을 요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유불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균형을 위해서 개파색이 옅은 후보에게 표가 쏠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 전당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강성 친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뭐 예상이 됐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일부 기사에는 뭐 강성 친문이 그러니까 친문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표를 꿔준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원내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친문이 이겼는데요. 전당대회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생각하면 정당 역사나 정당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원내대표가 정부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면 당대표는 조금 더 일반 민심에 가까운 대표를 선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민주당 당대표는 사실 대선을 치러야 돼요. 대권 후보를 갖다 선출해야 되는 당대표라서 과연 이 강성 친문들이 다음번 대선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양보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받드느냐 정말 개혁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후보들에게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박원순, 김어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 이 질문만을 통해서도 민심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 세 분들이 얼마나 민심에 가까운 답을 할 수 있을까. 전 거기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아니면 전당대회에 앞서서 하는 많은 인터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토론회나. 그래서 딱 질문 세 가지만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같이 간단치 제가 간단히 않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조국 장관은요 이미 지나간 전 장관이고 예. 대권 후보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닙니다. 네. 이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고요. 윤석열 지금 이제 상대방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네. 당연히 비판해야죠. 이분은 곱게 놔줄 수 없잖아요.
박원순 뭐 전 시장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굳이 뭐 그리고 선거 이번에 졌잖아요. 우리 네. 당에서 입장에서는 뭐 할 얘기 없는 거고. 김어준은 방송인이에요. 저희들이 뭐 당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질문 너무 쉬운 얘기고요. 사실은 지금 아마 일부 말씀처럼 그 이재명 지사를 결국은 민주당의 친문들이 반대할 거 아니냐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홍영표 지금 후보자가 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 바로 찾아갔잖아요. 가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창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가는 것이지 거기서 누가 되고 우리 쪽이 돼야 되고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도 봤지만 어찌 보면 되게 위기거든요. 위기 상황에는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야당은 뭐 그렇게 갈라치길 원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뭐 당내에 그런 위험은 많지 않다고 봐요. 전 잠깐만 더 첨언하면 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워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철통 같은 내부 단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과연 그러면 이 강성 친문의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네.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들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비단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도요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 4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확정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상대방의 파트너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보면 재선, 3선, 4선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인 그런 상황들인데 네. 어떤 것들이 가장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그런 것들 요소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던 그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강성 친문 정책 기조, 네. 그 민심으로부터 많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방향이 전환될지 아직 오리무중이 이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원내 지도부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강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강한 정말 강력한 야당, 제1야당이 될 수 있느냐,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지금 원내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 작년에 총선 4월에 끝나고 나서 비아냥거리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중요하고 뭐였냐면 영남 정당이다라는 예. 것입니다. 영남권과 강남에서 주로 수도권에서는 강남에서 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국민의힘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이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이었거든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원내 지도부는 반드시 자강과
그다음에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는 그 절대절명의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지금 나온 네 후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할 텐데 말씀 듣고 나면 누구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거든요. 예. 예, 국회의원들이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아직 경선 레이스에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현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뭐 어떤 요소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보세요? 자기 당이라 잘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앞서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울산이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문제죠. 민주당하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당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있으면 대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울산, 대구. 그러니까 울산에 만약에 지역의 원내대표가 되는데 대구의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도로 영남당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다른 주자들 당대표.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보다 이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된다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안 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역학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은 3분의 2가 영남에 있어요. 근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것 부분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대표가 영남에서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그 변수는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고요.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번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네, 상황들. 네. 이런 것들도 과연 초선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될 거다라는 관측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에서 초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초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와 부산시 재보궐선거 직후에 그 다음날 결과 나온 때 초선 56명이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이 초선과 비례대표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개혁적인 목소리가 어떻게 퍼지느냐, 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 후보가 다 물밑에서는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초선들의 향배, 초선들의 민심은 여전히, 여론은 여전히 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얻은 승리를 이어서 탄탄한 토대를 더 다져서 대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특히 부동산 정책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들 후보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민주당 또 부동산 특위까지 출범을 네네. 했어요. 그리고 어제였죠.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또 공식과 동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해서 사흘 동안 하는데 이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상황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립니다. 이게 선거 국면에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인상폭에 좀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종부세가 지금 공시지가 9억 기준으로 돼 있는데 12억으로 뭐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감면하는 게 현재는 공시지가 6억인데 한 9억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 뭐 여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여야 간에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뭐 백신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지금 뭐 대정부 질문뿐만 아니라 내년 아마 대선까지 갈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가 뭐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오세훈 지금 시장이 와서도 갑자기 이게 가격이 네. 상승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도 11월에 어떤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끌고 갈 문제로 보는데 일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오세훈 시장도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도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걸 계속 부담시키는 게 맞느냐 이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백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백신 문제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백신 접종률이 되게 낮잖아요. 한 네.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한 60, 70%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백신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럴 때에서도 중요한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 정책 기조들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보셨지만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다양한 그 사건에서 이슈 쟁점이 됐던 사건에서도 법안에서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시면 예. 부동산 관련된 이 법안들도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당장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에 계류돼 있거나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말한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한 것처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이런 부작용이 있을지 몰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그때 그렇게 야당에서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다가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그리고 더 큰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또 한다라고 하는 혹시 또 이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당 이제 지사들이죠. 시도지사들이죠. 지사와 시장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거는 뭐 각 시도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속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책을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하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조만간 이제 시작될 인사청문회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뭐 미지수인 가운데 사실 그동안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도 뭐 과거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핵심적인 분은 아마 총리 후보자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장관 5분도 계시지만 5분 중에 4분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관료 출신도 뭐 재산 문제라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인과는 좀 다를 걸로 보고요. 근데 우리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행자부 장관 나올 때도 여야 합의로 그 청무부에서 채택했었거든요. 그리고 TK 지역을 배려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구 경북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당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지역을 배려한 것이고 뭐 아마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금 아마 총리 후보가 됐을 때 사이에 뭐가 뭐 재산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뭐 청문 보고서 채택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요. 다른 장관들은 제가 보기에 한 분은 또 4분은 관료 출신이고 한 분은 교수 출신인데 뭐 재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만 없다 그러면 뭐 무난히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각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 여야의 합의 처리는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 정부와의 몇 차례씩 단독 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과연 현 대변인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게 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또 이번에도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네.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부겸 전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이런 검증이 끝났어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장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두 가지가 있죠. 역량, 실력과 그 다음에 도덕성의 문제인데 네. 도덕성의 문제는 지금도 검토해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벌써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지금 장관으로 다시 왔어요. 네. 그때 임명될 당시에도 과연 적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간 동안 인사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다시 장관으로 불려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2차장이 갑자기 실장도 안 거치고 바로 장관으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문재인식 인사가 굉장히 파격인데 이해가 안 가는 파격인 거죠. 그러니까 놀랍고 와 개혁적이다 혁신적이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했지라는 이런 파격 인사가 여전히 좀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뭐 청문회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면 그때 예. 가서 좀 더 얘기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